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전에 맞춤형 수업에서도 밝혔던 내용이긴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자 저의 첫 번째 제1저자 논문이자 토탈 총 네 번째 논문이 이제 발간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 일단은 학회 측에 모두 넘겼고 이제 저작권 이양 동의서만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2023년 3월 31일자에 나왔던 논문과 2023년 7월자에 나왔던 논문, 2023년 12월 중순에 나왔던 논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개를 했는데 3개 다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이번 2023년 12월 31일자 연말에 나오게 되는 논문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어떤 내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을 가지고 이번 28일날, 지금 제가 촬영은 27일입니다만 28일날 발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습 삼아서 사실 발표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께 더 많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보는 거라서 다양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 논문은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이제 제출을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심사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12월달 수정 후 계제가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제 확정은 12월 23일날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인 윤문 작업과 또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내용을 발견하게 된 이제 시점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고, 또 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게 됐던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오스틴의 텍사스 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사라 포엘 교수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좀 많이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없는 쪽에 해당될 텐데, 여러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 가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오늘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논문 제목은 수학 교육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이고, 발표로의 주제는 수학 교육에서 쓰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역량과 AI를 중심으로를 부제로 해서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28일날 진행될 예정인 단국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제 2회, 아마 23년도에서는 아마 4회인가 5회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수보다는 아예 이제 월로 썼습니다. 그래서 12월 학술 세미나로 기록을 했고, 그 기록에서 이제 여러분께 선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발표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고상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오스틴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포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저자 논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걸렸고, 타이핑을 하는 거는 좀 짧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심사가 통과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기도와 바램으로 이제 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발표를 한답시고 지연을 시켰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쓰기가 어떻게 강조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기는 NCTM에서 얘기했던 내용처럼 1980년에 하나 있었고 2000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제 writing as a process that emphasize brainstorming, 그다음에 clarifying, revising can readily be applied to solving a mathematical problem 이라고 해서 글쓰기는 수학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또 writing in mathematics can also help students consolidate their thinking because it requires them to reflect on their work and clarify their thoughts about the ideas 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글쓰기를 통해서 성찰하고 생각을 명확히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CTM이 왜 이거를 인용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받아들인 시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미국에서 짜여져 있는 이제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온 점을 우리나라에서 또 수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이라고보다 수용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글쓰기가 이제 NCTM에서 등장을 한 점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쓰기에 있어서 문제 해결과 연결짓고 있는 점. 근데 또 문제 해결은 수학적 문제 해결이 역량에서 예전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언급이 되었던지라 계속해서 그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제 저닥과 제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2010년에 글쓰기는 운동 수준, 감각 수준, 인지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생각을 종이에 적고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쓰기 이론을 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도 이제 1977년에 인용을 재인용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수학은 학문이죠. 수학은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학교 수학에서 하고, 대학교에 오면은 이것이 학문이 되어서 대수학이나 해석학, 기하학, 뭐 응용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아니고 학교 수학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 학교 수학으로 한정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면 왜 해야 하는 거에 질문이 됐다면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수학 문제를 단순히 풀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도구가 필요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글쓰기로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라는 2012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 27%만이 글쓰기 평가에서 우수함을 보였고 20%가 기초학력 미달 점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2012년의 자료에서
100%를 환산했었을 때 4분의 1 이상이 우수함을 보였다. 그러면 나머지 73%는 글쓰기 평가에서 보통 아니면 그 이하라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20%가 또 기초학력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5분의 1이 그 미달 점수에 해당하는 비중이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 미달인 점에서 학생들이 학년에 맞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들이 5분의 1,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엘과 그 동료 분들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대다수 학생들이 학년 수준에 맞게 쓰기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임을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기관은 아니고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라는 2011년의 자료를 인용해서 분석했던 논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 능력 실태 조사에 대해서 탁월한 수준이 3%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였고, 기초 이하의 수준을 20%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위에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초 이하의 수준이면은 대부분 우리는 기초 학력 미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글쓰기가 교육 과정에서 학년에 맞게 제시되고 그렇고 있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능력이 미달 내지는 기초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것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학력까지만 가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어느 정도 충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기초학력이거나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 그 이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다음의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역을 2019년과 2021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은 4.0%의 2019년에서 2021년 7.1%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보통학력 수준, 그러니까 제3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2019년 77.5%에서 2021년 64.3%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비중이 올라갔다, 그리고 보통학력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까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 두 개의 사이를 놓고 보면 20년은 사실은 그리 보이진 않습니다만 21년이면 코로나 시즌이죠. 코로나 시즌이면은 성적이 떨어지기 마련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동안 수업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응에 대한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더 어쩌면 더뎠고, 초반에는 특히나 혼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원격으로 수업하느냐 아니면 그냥 EBS 틀어놓고 수업하느냐 등등, 이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교는 학교만의 수업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학교가 EBS를 틀어주는 일방적 수업으로 바뀐 점, 그런 것들이 어쩌면 문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어 교과목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요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읽기, 듣기 및 말하기, 쓰기, 문법 네 가지를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어떠한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이하의 범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논문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쓰기 또는 작문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였고 중학생들이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작문 능력 실태 조사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절반 이상이었고 작문 능력 실태를 조사한다는 수준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위 수준에 속한 학생의 비중이 이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어쩌면 그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학으로 압축했을 때는 어땠는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네 가지로 좀 압축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학 저널 쓰기, 그 다음에 수학 일지 쓰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도 2023년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에서 제시는 했지만 수학 저널, 수학 일지, 수학 일기 이 세 가지는 모두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번역을 굳이 했었다면 매스매티컬 저널이라고 붙이는데요. 그 매스매티컬 저널에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이 수학 저널 쓰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수학 일지라고 하고 싶은데 수학 일지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학생들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성취도가 올라간다라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수학 저널 쓰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수학 쓰기 아래에 나와 있는 어떤 하위 요인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 하위 요인이라고 한다면 수학 쓰기라는 그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고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 저널 쓰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쓰기와 관련된 논문들은 또 이 외에도 있었는데 분명하게 수학 쓰기가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연구 또한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 쓰기가 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은 미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지금 뭐 일지 쓰기가 3개가 보이고 밑에 이제 이정의 안병곤 연구자님께서 하셨던 문제 해결 단계에 따른 쓰기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는 의사소통, 수학적 태도, 학업 성취도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쓰기가 그래서 왜 중요해? 라고 했었을 때는 글쎄가 되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헌들을 분석하고 알게 된 사실에서 쓰기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서 세 가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수학 쓰기를 초점으로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할까라고 돌아봤는데 쓰기에 대한 의미를 정의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쓰기가 수학교육에서 제시되는 역량 중에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강조되어 온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헌 분석을 통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였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추가했던 것은 뭐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시했었는데요. 개정 중점 첫 번째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량 중심으로 글쓰기를 파악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다 해서 나타난 2번 질문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제 밑에 결론 및 제언에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쓰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쓰기에 대한 정의. 쓰기라는 이야기는 사전적 정의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학 쓰기와 관련된 정의는
지금 학자들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 수학 쓰기가 언급된 적으로 따진다면 1977년 기슬린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국외에서 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쓰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거의 문제 해결 단계로 맞춰 쓰는 쓰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스메티컬 저널이 대부분일 거고 쓰기를 정의했던 드디어의 논문이 하나가 나온 것이 저희 지도 교수님 논문이었습니다. 수학에서 또는 수학에 대해 단어를 사용해 글로 표현하는 것 이것으로 정의를 했고 제가 뒤에서 마지막 부분 결론 및 제언에서 수학 쓰기에 대한 정의를 도출했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있었습니다. 수학 쓰기에 관련돼서 다루어진 연구들을 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지, 일기 이게 굉장히 많았고 이 모두를 매스메티컬 저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학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지금 브루더와 콜레트가 얘기했던 2011년의 연구에서 쓰기에서 글쓰기 유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진 않은 일기를 썼을 경우와 수학적 추론을 위한 평가로서 포트폴리오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만 이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글쓰기의 유형을 제시한 두 가지는 구조화되지 않은 일기, 그 다음에 구조화된 일기가 있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일기를 썼을 때는 뭔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좋을 수 있으나 형식적인 글을 쓰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일기를 썼을 경우에 학생들은 그 단계에 맞춰서 쓸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그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틀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논문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어서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닥과 제인의 연구에서는 일지 쓰기가 수학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었는데 전월 쓰기를 한 집단과 전월 쓰기를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월 쓰기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개념 이해나 절차적 지식, 수학적 이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히고 있었고요. 전월 쓰기가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물론 앞전에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수학 일기 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저희 이번 연구에서 알았습니다. 2023년 3월 31일자에 등재됐던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3월달 거 논문 발표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저학년, 중학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기 유형들이 제시되어 있고 다양하게 일기를 썼다라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일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만 저희는 받았고 일기의 양식은 완전히 비구조화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거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타임교육에서 진행했던 수학 일기 쓰기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적 의사소통이라는 오럴 커뮤니케이션과 서면적 의사소통이라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구조적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시각적 도움을 통해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정보를 말로 전달하는 것으로 발표, 연설, 토론 등에서 사용되는 점을
구두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점도 구두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면적 의사소통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글로 써서 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편지, 메모,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이 이 소통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PPT가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께 구두적 의사소통만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PPT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써 서면적 의사소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물론 이것이 일방향적으로 제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방향적 말고도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서면적 의사소통에서는 특히나 또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전자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 등으로 활용되는 점, 그리고 기록물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형태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달해 온 점이 특징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의사소통에서 쓰기를 본 거기 때문에 구두적 의사소통보다는 서면적 의사소통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구두적 의사소통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거 쓰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거, 그리고 쓰고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는 거, 다 다른 이제 교수학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의사소통에서도 이제 쓰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설명적 글쓰기를 사용했던 문헌이 있고 표현적 글쓰기를 사용했던 문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표현적 글쓰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적 글쓰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토스는 평가 전략에 기여를 한 사례인데요. 8학년 4명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설명적 글쓰기의 정당화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을 제공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적 글쓰기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수학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증명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이것이 증명이 사실 증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논증적인 그런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 신분에서는 설명적 글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고, 그 설명적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해석 그리고 정당화, 설명 이런 부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적 글쓰기까지는 중학생들한테 허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라면 논증적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설명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쓰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기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적 글쓰기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사실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학적인 부분이 제일 필요로 한 글쓰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표현적 글쓰기는 표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점인데요.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점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할 것이고, 그 정의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학 불안입니다. 즉 수학 불안 수준이 감소했다는 하인즈의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표현적 글쓰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건드리는 거고, 그 정의적 영역에서 건드린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불안이며, 표현적 글쓰기와 수학 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적 글쓰기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학자에 따르면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학자께서 글쓰기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 연구했던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건 인용을 했었으니까요. 고통을 초래하는 충격적인 사건 또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의를 페니베이커 학자께서 직접 하심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학 교육 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제공해 보는 거는 어떠세요라는 뭐 제안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학 불안이 1957년부터 초기 연구가 시작된 점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때문에 어쩌면 지금 국내에서도 표현적 글쓰기를 사용해가면서 이제 수학 불안이 정도가 떨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글쓰기는 의사소통 역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수학학습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학생들이 이 역량을 길러진다면 학업 성취도 등의 인지적 영역은 물론 수학적 성향이나 수학에 대한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문제 해결에서 수학 쓰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 30분이 초과됐는데 얼마나 발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끝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제 중간 온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물을 마실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선행문헌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요. 메이어라는 학자께서 1985년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In order to solve a problem solver must first translate the problem into an internal representation. One aspect of this comprehension process is that each sentence or proposition must be encoded into memory. 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수학학습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표현으로 변환해야 하고, 문장 또는 명제가 기억 속에 부호화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인데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결국 표현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학생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문장제였을 때 방정식이나 함수 등의 수학적 표현을 사용해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개방형 아니면 수학적 모델링, 이 부분일 텐데,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답이 떨어지지 않는 수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리를 펼쳐 보는 거고, 그거에 따른 자기의 의견을 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수학 과제 탐구 등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연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TM에서도 계속해서 수학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을 해왔고, 다양한 수학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모형이 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제공을 하지만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라고 봤을 때는 가장 기반이 되는 학자는 폴리아입니다. 폴리아께서 1957년에 이해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반성하기 네 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 해결을 모형을 짜셨고, 솜펠드는 다섯 단계, 그 중에서 실행을 두 단계로 쪼개서 탐구 및 실행으로 보았으며, 뷰턴이 1985년에 제시했던 것은 계획과 실행을 공략하기로 보고 반성을 검토 및 확장으로 봐서 역시 네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풀이가 암산으로 나온다면 그냥 암산하면 되겠지만, 암산으로 나올 수 없다면 반드시 기록은 절대적일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냥 이거 답이야 아니면 답이 아니야 라는 이중적이라기보다 그냥 이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법적인 그런 내용처럼 정답과 오답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 이 쓰기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절대적일 거고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은 다른 영역들보다 더 많이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학적 추론, 매스메티컬 리즈닝입니다. 리즈닝에 관련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학자들의 역시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핸더슨의 연구부터 해서 레닌, 그다음에 무카카의 연구까지 국외로 갖고 왔고, 강앤 킴 그리고 안앤오의 국내 논문까지 살펴봤습니다. 국외와 국내, 특히 이제 저는 쓸 때 국내는 항상 그 문장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페이지를 적는 기법을 좀 쓰는데, 뭐 이 기법은 뭐 제가 쓰는 기법이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여러분께서 뭐 고민하신다면 고민하실 텐데, 뭐 쓰기 나름입니다. 쓰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정의는 꼭 갖고 오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그대로 쓰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추론이라는 내용이 증명과 연결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서 다루는 내용 중 기하와 증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기하와 증명이 기하와 추론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야기하는 그 추론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먼저 가지고 오게 됐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추론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관찰, 실험, 측정 등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두 번째, 귀납,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을 통해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고 정당화하며 수학적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세 번째,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하게 과정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반성하는 내용을 더 부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수행한다라는 점이 아니고, 수행한 다음에 문제 해결처럼 이제 반성하기 단계가 들어갔다라는 점이 좀 눈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론적 배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론적 배경까지 하니까 정확히 40분 정도 넘어가는 것 같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굉장히 깁니다. 논문 얘기를 하니까 논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해서 역량에서 중요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글쓰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에 맞게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설명적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만 제시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창의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학문적 글쓰기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글쓰기에서는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글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각 글쓰기와 연결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나 수학적 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소재는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련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글쓰기 어떻게 글 써야 될까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통제 집단에서 시행한 수학 쓰기와 오른쪽에 보이시는 실험 집단에서 시행한 수학 쓰기가 있습니다. 레키드와 리타오가 이야기했던 최근 논문입니다. 2023년에 나왔으니 굉장히 최근 겁니다. 유러피안 저널 오브 매드맥스 앤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저널에서 등재하셨는데 이때 아는 것은 뭐냐면 글쓰기에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했었을 때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더 봤다라는 점이죠.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뉘어서 수학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을 한 실험 집단이 전통적 강의를 진행한 통제 집단보다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개념, 공식, 과정을 작성할 수 있는 쓰기 활동을 실험 집단에 제공을 하였고 각 양식이 끝날 때마다 잘못된 해결책 내지는 뭐 에러 파인딩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받고 답변을 설명받도록 한 것이 실험 집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집단에서는 그런 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글쓰기 활동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통계적으로 밝혔고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학학습에서 결국에는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주면서 이 연구가 어떤 내용으로 보였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챗 GPT, GPT 3.5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수학 쓰기가 무엇인지 알려줘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시간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쓰기는 수학적 글쓰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10월 18일 10시 32분에 이야기한 내용, 하지만 오른쪽 10시 39분에 불과 7분 차이 났는데 수학적인 개념, 이론, 문제 또는 해결 과정을 글로써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 또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왼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학적 아이디어, 개념 및 해결 과정을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뭔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챗 GPT한테 시간대에 보냈어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목적과 관련해서도 왼쪽에 4가지, 오른쪽에 5가지 이것만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러니까 쓰기를 할 때는 명백하게 어떻게 써내려가는지도 중요하고 매번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확실하게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수학 쓰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특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창의적인 답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 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명확한 정의가 있고 그 명확한 정의에 따라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챗 GPT에서도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로 챗 GPT를 가지고 온 거기도 합니다. 워낙 인공지능에 대한 발달이 너무나 컸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돌입되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2년 11월 달에 챗 GPT가 발표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시됐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한계점의 정보의 부정확성, 그리고 개인적인 인식 부재, 장기 기억 부재, 오해, 언어 제한, 부적절한 컨텐츠 생성 가능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2023년에 지적하신 논문입니다.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문해력은 물론 읽는 거에 해당하겠지만 수학을 읽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읽는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문해력에 대한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 GPT를 가지고 온 거고 하나의 실험으로서 이 각기 다른 시간대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왼쪽은 어떤가요? 왼쪽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죠. 오른쪽은 어떤가요? 압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르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근해 공식이 먼저 제시가 되고 ABC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해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실수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판별식 때문에 저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아파요. 눈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서 뭐냐? 따라서라는 부분만일 겁니다. 근데 예비교사가 쓴 거를 보면 A가 3, B 프라임을 마이너스 1, C를 5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쓴 이유, 왜 프라임을 썼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께서는 드실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과 관련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라는 이제 가운데 항 X의 개수가 짝수라면 이것을 더 압축시키는 근해 공식 2가 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하는 또 다른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른쪽을 그냥 봤었을 때 독자가 봤었을 때는 이거 이해 안 된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 답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모두 맞았고 XL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 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근을 구하라고 했지 실수에 대한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은 어쩌면 챗 GPT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의 비교입니다. 증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명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루트 2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414 점점점 나가는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이면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죠. 그럼 이것이 무리수인지를 증명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왼쪽에 보면 굉장히 방법을 상세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면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른쪽은 교과서의 제공입니다.
차이가 있죠. 뭐냐면 교과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부분일 텐데 바로 n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왜일까요?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왼쪽에 챗GPT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또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4번에 보시면 q제곱으로 곱해주면 2q제곱은 p제곱이 된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p제곱이 2의 배수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p제곱도 짝수이고 짝수의 제곱은 또다시 짝수가 되므로 p도 짝수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이 문항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냥 설명으로 이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수식만으로 담아가진 않는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이거 가정한 게 아닌데?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글 쓴 것이 정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루트 2를 통해서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증명에 대한 방법을 이제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oof by contradiction을 쓸 텐데 이걸 귀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라고 가정해놓고 밑에 모순이 생겨서 그래서 뭐다라고 제시하는 증명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무엇이 그럼 중요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사실까지 쓸 필요는 없고, 하지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일 겁니다. 챗 GPT처럼 완전하게 자세하게 쓰면 읽는 사람도 피곤할 거고 그거를 쓰는 사람도 피곤할 겁니다. 근데 함축적일수록 물론 좋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 함축적인 의미가 사람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서 세 가지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챗 GPT는 현재로서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고 그 오류가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그냥 내렸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긁어오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예비교사가 쓴 거랑 챗 GPT가 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순히 문제풀이는 어쩌면 챗 GPT도 정답을 했고 예비교사도 정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봤는데요. 국가초중학업성취도평가 죄송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챗 GPT가 돌려봤을 때 몇 등급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이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등급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정답을 내세운다라는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학으로 얘기했었을 때 챗 GPT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른 점에 챗 GPT가 믿어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 문제 해결을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수학 교과서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좀 더 들여다보는 부분으로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글쓰기, 결과적으로 지금 챗 GPT가 나오니까 굉장히 편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쓰기의 경계가 이제는 언어, 모국어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타 연결, 그러니까 타격과의 연결이니까 수학에도 분명히 쓰기에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이제 결론 및 제언을 하겠습니다. 수학 쓰기를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했습니다. 수학을 학습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거나 남에게 전달할 때 수학적 기호,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글로 표현하는 것을 수학 쓰기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나타났던 수학 교육에서 수학 쓰기 그 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쓰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시고, 그 둘을 엮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학습하면서 당연히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거고, 그것이 본인한테 보이던지 아니면 평가를 위해서 남한테 보이던지, 그 남이 동료 평가가 되거나 교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말로 쓰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수학적인 기호나 도표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쓰기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이제 역량과 관련해서 결론을 지으면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언은 네 가지 했습니다. 수학 쓰기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언급된 이야기는 3R's 때문입니다. 3R's란 Reading, Writing, 그리고 Arithmetic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라는 것인데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이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Writing이 바로 수학 쓰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3R's는 모국어, 언어, 외국어 와 관련된 이야기로만 제시하고 있었고, 결국에 우리가 이 라이팅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데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빠진 거, 어쩌면 이것이 좀 차별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학 쓰기와 관련해서 모국어의 쓰기와는 당연히 차별화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학 쓰기는 어떤지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수리 얼셋에서 나타나는 수학 쓰기에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연구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기에서도 불안은 존재합니다. 전재영 교수님께서 수학 쓰기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쓰기 불안이 해소된다면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학 불안과도 연결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정의했던 것에 의하면 수학 쓰기가 결국에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하기 마련이고, 글쓰기 자체적으로도 불안이 있다면 결국 그 둘의 관계는 양적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성 파악을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드랍한 상태이지만 연구를 같이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려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과도 많은 소통을 해보고 싶어지고, 수학 불안과 쓰기 불안의 관계성 파악에 있어서 이제 설문지나 검사지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평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좀 아쉽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8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능 체제는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영어 45문항,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시가 됐고, 수학은 심화수학은 완전 배제가 됐죠.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쓰기가 저는 도입이 될 줄 알았는데 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서술 논술형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술 논술형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2023년 올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교육부 측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점에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과정 중심 평가가 진행된 이후로 학교에서 수행 평가로 서술 논술형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평가 이원 목적표라든지 아니면 쓰기에 있어서 학생들이 뭘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냥 평가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못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지, 논리적인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사회와 관련돼서 작업 기억의 영향 추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특히나 디지털 교과서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쓰기와 관련된 영역이 어쩌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까 맨 위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 기억을 도와준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쓰기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면 결국 작업 기억과 관련된 그 메모리 용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그런 기억들이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점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그다음에 임시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나 이거 한번 보고 기억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기억을 돕기 위해서 쓰고 보고 읽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일단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1시간 넘게 여러분과 소통을 했습니다. 거의 라이브 방송이죠. 뭐 저는 지금 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콜로퀴움이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연구 측면에서 이번 저의 일저자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다른 소재를 지금 현재 만난 만큼 더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논문은 제 예상 시나리오라면 3월 내지는 4월이 될 것 같고, 그 안에 아마 참여 저자로 논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문이 나온다면 그때 또 한번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영상 그리고 저의 논문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2023년 12월 31일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어, 연말 마무리 잘 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2023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또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달성 못했던 것들이 올해에는 더 많이, 이제 내년 2024년에는 더 많이 달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이제 뭐 저도 계속 이제 논문을 쓰겠지만
제1저자로 참여해서 논문이 나온다면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도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